북한 총정치국장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인 고위 간부와 북한 의사였던 그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즉시 송환 요구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했고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USB와 함께 말이죠. 그는 살아남아 밖에서 증언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가 가져온 비밀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안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는지, 도대체 북한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려는 것인지, 김정은의 최측근만 알 수 있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2024년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가 식당 화장실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거리까지의 높이는 약 3m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창문을 넘지 못하면 저는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국장 동무, 10분 안에 나오시겠습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배탈이 좀 나서 그러네. 차에서 편히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동무. 저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자격으로 스웨덴에 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현안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비밀거래 건이었어요. 고위직이었기에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2명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수행기사, 사실상 감시자들이었죠.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스웨덴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 서류 가방을 먼저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6개월간 준비한 USB가 들어 있었어요. 북한 정권의 핵심 기밀들이 담긴.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그 가방을 집어들고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까지의 거리, 약 2km. 걸어서 20분, 뛰면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행기사들이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채기까지 약 20분. 그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면 스톡홀름에 있는 모든 북한 공작원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북한 당국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한여름 오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거리를 달리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스웨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이미 15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평생 남한을 적으로 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깃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 섰을 때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경비원이 서양인이었습니다. 스웨덴 현지 경비 용역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노스 코리아, 디펙터. 제 영어는 형편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지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옆자리에는 수행기사가, 그리고 뒷좌석에는 보위부 요원 2명이 보였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야 해. 저는 경비원을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버둥거렸습니다. 서류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바닥에 눕히려 했습니다. 북한, 노스 코리아, 킬미.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행기사와 보위부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람 놔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의 팔을 빠져나와 기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외교관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대사관 철문을 잡았습니다. 국장 동무, 돌아가십시다.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5년을 함께 일한 수행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수행기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 동무, 왜 이러십니까? 동무의 가족들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망치면 북에 남은 조카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돌아가면 저도, 저희 아내도 죽습니다. 숙청 명단에 이미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 12분,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정은 동지의 수행비서로 발탁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직급이었죠. 그날 아침 갑자기 당 중앙위원회 전체 간부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소는 평양 근교의 특별회의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보위부 요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모두 회수당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약 300명 정도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장성택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이자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시대부터 실세 중의 실세였죠.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온 것입니다. 반역자 장성택의 죄목을 낭독한다.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벌 구추, 권력 찬탈, 음모, 부정부패, 여색 탐닉,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보위부 요원들이 장성택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있는 특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처형이라는 것을. 장성택이 결박된 채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동무들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본 것은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증표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였습니다. 혁명, 가정 중의 혁명 가정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시대부터 30년 넘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는 연설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충성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의문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당에 충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10년 후
제가 스톡홀름 화장실 창문을 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북한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자리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한 달에 몇 번씩 직접 뵙고 보고하는 위치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주석단에 앉았고 열병식 때는 김정은 동지 옆자리였습니다. 제 전용 차량에는 국기가 달렸습니다. 평양 어디를 가도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특각에는 경호원 4명이 24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장군들도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요. 2021년 어느 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리철만 동무였습니다. 저와 함께 15년을 일한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물어보니 당에서 특별 임무를 받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그의 가족들도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특별 임무가 아니라 숙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또 다른 고위 간부가 사라졌습니다. 외무성 부상이었던 박성일 동무였습니다. 그는 제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라는 통보만 있었습니다. 그 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제 비서 한 명이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수령님 교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를 감싸면 저도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특각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간부 집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군의 정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무의 보고에는 형식주의가 보이는군. 그 한마디에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식주의. 북한에서 이 말은 곧 사상의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동지, 제 사상성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 말 한마디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복사해둔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탈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다음 숙청 대상은 저라고. 장성택도, 리철만도, 박성일도 모두 저처럼 충성했습니다. 저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요. 우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기회가 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스웨덴 외교 출장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행원 명단에 동행 가족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은 가끔 부인을 동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 방문 시에는 정상적인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당신,
우리 둘 다 갈 수 있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도요? 수행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가는 겁니까? 둘 다요? 따로 있으면 위험하오. 함께 가야 하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카들은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 둘이 남아도 결국 다 같이 죽소. 차라리 우리가 살아남아 밖에서 증언합시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 기록, 핵무기 보유 현황, 중러 밀거래 내역, 대남 도발 계획, 밤마다 USB에 담았습니다. 아내도 평양산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고위층 환자들의 의료 기록,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 자료를 자기 USB에 복사했습니다. 여보, 이거 들키면 우리 죽어요. 이미 죽을 목숨이요. 차라리 이것 들고 나가서 세상에 알립시다. 출발 3일 전, 우리는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평양 시내 식당에서였습니다. 숙부님, 숙모님, 초콜릿 사다 주세요.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사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출장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류 가방과 아내의 핸드백 안쪽에는 각각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없어요? 후회는 나중에 해요. 일단 살아남아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7년, 54년을 살았던 평양을 떠나는 밤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순안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기는 베이징을 경유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환승할 때 수행기사들이 우리 부부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한 것은 8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국 대사관 인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명목으로 우리 부부는 식당에 갔습니다. 국장 동무, 중국 대사관 인사가 곧 도착한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행기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시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알았네.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배가 좀 불편해서 말이야.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와 수행기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아내는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미터 아래가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틀을 잡고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옆 창문으로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래서 팔을 벌렸습니다. 뛰어요. 내가 받을게요. 아내가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받아냈습니다. 둘 다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소? 네. 빨리 가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5분. 20분 안에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한여름 오후에 정장 입은 동양인 부부가 거리를 급하게 걷고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가요. 자연스럽게.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산책하는 부부처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 오후 2시 45분. 이미 10분이 지났습니다. 거리 모퉁이를 돌았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에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뛰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차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대사관까지 100m, 50m, 30m. 차가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수행기사가 뛰어내렸습니다. 국장 동무,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차를 피해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헬프,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서양인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기다리라며 우리를 막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행기사가 제 팔을 잡았거든요.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분들 나요. 지금 당장. 외교관이 우리 부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경비원은 수행기사를 막고 외교관들은 우리 팔을 잡아 끌며 철문을 두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수행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 동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를 놓친 죄로 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물 2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수행기사와 보위부 요원들이 대사관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외교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총정치국장과 부인께서, 네, 저희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출은 국제 외교 문제였습니다. 대사님은 즉시 서울에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건가요? 조카들이, 당신도 알잖소. 우리가 남아도 결국 다 죽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북한의 반응이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스웨덴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반역자 박아무개 부부를 즉시 송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움직였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편에 섰습니다. 대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낼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동이었습니다. 북한이 모든 경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공항에도 북한 공작원들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40대 남자와 30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정보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신분, 탈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USB 소개 내용을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남자 요원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김정은 동지의 건강 기록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핵심 기밀이 들어 있습니다. 두 요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왔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부부는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질문에 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저녁에 만나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요. 2주일 후 한국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군용기로 한국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새벽, 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지네요.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군 전용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아내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다른 방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 기록에 대해, 고위층 환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공하신 김정은의 건강 기록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조사관이 아내에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국정원 고위 간부가 우리 부부를 함께 불렀습니다. 두 분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아파트, 정착 지원금, 그리고 신변 보호였습니다. 두 분의 신분은 최고 등급 기밀입니다. 북한에서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공개 증언도 가능합니다. 물론 얼굴을 가리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초, 우리는 합동신문센터를 나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가 우리의 새 집이었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내가 거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우리 잘 살아봅시다. 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평양에서는 밤 10시면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1월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꿈인가 싶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조금만 더. 북한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물건이. 북한에서 아내는 의사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할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남한 말을 배웁니다.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동무가 아니라 여보라고 해야 한대요. 그럼 이제부터 여보라고 부릅시다. 가장 힘든 것은 밤입니다. 아내도 저도 조카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지금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살아남아 증언하는 것뿐이요.
우리는 지금 공개 증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가려야겠죠. 목소리도 변조할 겁니다. 저는 권력 핵심의 실체를, 아내는 의료 현장의 참상을 증언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증언을 믿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니까요. 며칠 전 다른 탈북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굶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국장님 같은 높은 분도, 의사 선생님도 도망쳐야 했다니. 아내가 그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계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도, 일반 주민도 모두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58, 아내는 55입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조카들도, 고향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자유와 서로를요.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조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숙부와 숙모는 살아야 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도 자유가 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창가에 함께 앉아 서울 하늘을 봅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봅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봅시다. 네, 당신 끝까지 함께요.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부부는 증언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합니다.